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8월 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어제인가 오늘인가 KDDX가 근조 계획이 국방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이제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에 적은 것처럼 이들 지금 KDDX2 이야기까지 나왔고, 충남급 즉 배치 3 호위함이 채 건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치 4를 건조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것도 발표된 것이죠. 자, 그러면 한 30년대 중반을 목표로 많은 함정들이, 신형 함정들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세종급의 개량을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적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최소한 우리가 매측이 필요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것은 전략적 억제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가 핵 무장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지금의 디젤 잠수함도 한반도 근해에 매복을 시켜놓으면 억제를 가질 수 있어요, 상당 부분. 그런데 우리가 굳이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함대랑 기동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 디젤 잠수함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일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정황들이 있어 왔고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KDDX의 건함 계획을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고, 자연스럽게 결론이 우리 항모 기동함대 사령부에 배치될 함정들이 망라가 되는 거죠. 그 함정들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국 해군을 대신해서 이제 그런 말씀 부연 설명 안 드릴게요. 동진아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말라카 해역까지 우리가 관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군사 협력 관계를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즉 미국 해군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한다. 미국은 그런 해군을 유지할 만한 힘이 없다. 즉, 그리고 향후 북극 항로가 이제 활발해지면은 동해를 넘어서 북쪽도 우리가 북태평양 지역도 관할을 해야 되며 북극해까지 진입할 수도 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옆에 중국이라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 우리가 중국하고 적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정치 외교를 적절한 어떨 때는 필요할 때 협력하고 어떨 때는 경쟁할 때 또 긴장 관계 이런 게 또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것은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방식이다. 즉, 이것은 동북아에서 있는 미 해군의 역할을 한국 해군이 대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미국의 수정된 인도 태평양 전략이. 거기에서 한국은 선정된 것이고, 그래서 그 AI 기업들이 TSMC에서 다 돌려서 주문을 빼서 한국 기업한테 다 주는 거고, 이번에 이재명이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한테 줄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그래서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거든요. 패권에서 다극화로. 그 과정에서 일본이 소외됐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 해군력이 현재 미국 7함대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안이 벙벙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한테, 또는 바뀌어진 환경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예. 자,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게 18점이었죠. 어제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국방뉴스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개요. 뭐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고, 이게 현대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한 것이고, 기본 설계가 완성된 게 무슨 몇 년 전이에요. 예.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죠. 그 기본 설계는 사실은 거의 뭐 90% 이상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크게 바뀔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설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세부 상세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세 설계를 지금 이제 한화가 하겠죠. 한다는 것은 이제 건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거 볼까요? 일단 함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완벽하게 확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일단 국내 최초 통합 마스터 개발. 이거는 거의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S밴드하고 X밴드를 동시에 구현을 했거든요. 예, 예. 자, 그리고 저거 부분이 상당히 무거워요. 왜냐하면 냉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무게 중심이 높은데 올린다는 거, 또 그렇게 할 만큼 함의 뭐랄까 균형이나 이런 것을 해쳐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만큼 작게 제작할 수 있게 배 전체 부담이 안 가게. 저게 왜냐하면 실리는 높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얼마나 무거운 거냐에 따라서 미국이 현재 제가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 전 세계 유례 없는 것 같은데 S밴드하고 X밴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통합 마스터는 있어요. 뭐 일본의 모나미급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있는데 밴드를 두 개를 사용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7,000톤급 6척은 매년 뭐 우리가 할 때마다 6척 찍으니까 그거야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 예상 못할 일은 아니고 전체가 7조 8천억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현재 미국에는 이지스 지금 구축함 찍어내는 거 알레이버크급 최신형 한 척에 3조 4조입니다. 이게 두 척밖에 못 찍어요. 우리는 6척 찍는다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연구개발비 포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000톤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9,000톤 정도 될 거예요. 이 배가 계속 커져 왔거든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항상 몸을 낮춰서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한 9,000톤 정도 되고 길이도 한 160m 가까이 돼요. 즉 이게 현재 세종대왕급하고 급한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훨씬 더 강력하죠. 일단 센스류가 A사 레이더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센스류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국산화를 통해서 비용 억제를 최소화했어요. 비용 상승을. 한 척당 1조 한 6천억? 1조? 잠깐만요. 6척이죠? 1조 3천억 정도니까 기존에 정주함이 아마 정도 들었을 거예요. 돈이 1조 3천억 정도. 근데 배는 정주함 여러 척보다 훨씬 낫죠. 합한 것보다. 자, 됐고, 그 다음 탑재 무장 국산화, 뭐,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가장 큰 것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뭐, 인력 최적화하고, 한국형 전투체계가 들어간다. 이거 전투체계 이름 좀 다른 걸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국형 이지스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뭐, 유무인 체계, 미래 무장 운용 능력 확보, 뭐, 이것도 있을 만한 일이고, 그 다음, 국내 최초 통합 전기 추진 체계 탑재. 요것은 요번에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배터리로 간다는 뜻은 아닌 것보다 아시죠? 기존처럼 터빈 엔진 2개, 그리고 디젤 엔진이 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들을 직접 출력을 뽑는 게 아니고 그들을 발전기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크류 축이 2개거든요. 인도급에서는. 그래서 전동기가 모터가 큰 게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발전기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기어나 물리적인 부분이 많이 차감이 없어져요. 배가 조용해지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이것이 물리적인 축으로 연결해서 기계식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면은 이 발전기하고 디젤 엔진하고 가스터빈 엔진이 축선에 배치가 돼야 되면서 내부의 공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 무게까지 감안해야 되잖아요. 무게 한쪽 쏠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엔진 룸에.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근데 각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위치에다 배치하면서 전선으로 연결만 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것이 다른 데 다 적용이 된다. 이후에 우리의 배들은 전부 다 전기식 추진 체계다. 호위한 배치 4도 포함해서. 배치 4는 지금 급하게 찍어내는, 배치 4죠. 배치 4는 급하게 찍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치 3랑 모양이 같은데 좀 늘린다. 톤수가 좀 올라간다. 그것은 뭐냐? 대양 항해 능력을 올리고 동시에 무장력을 올린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러면 호위함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순신급 구축함을 대신해서 기동함대 사령부에 배치될 배로 보이거든요. 그 전력이 급하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실마리가 생겨요. 이순신급은 우리 차기 기동함대를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세종급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KDDX도 좀 급하게 찍어내는 거거든요. KDDX2 이하기까지 나오면서. 자, 이것은 우리가 시점을 정해놓고
필요한 함정수를 이미 결정을 해놨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잠수함이 몇 척 필요할지, 그리고 우리가 항모 기동전단을 몇 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짐작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서두가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볼게요. 사업 경과 및 일정. 자, 금년에 계약했고 28년 후속한 발주 계획이고 32년에 인도예요. 건조는 그러니까 한 31년이나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6년까지 다 건조한다. 즉 1년에 하나씩 쭉 찍어낸다는 것이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호이안 배치4처럼 KDDX2도 지금 따라서 중첩돼서 건조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2035년 이때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대형 군수 지원함을도 건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뭐라고 할까? KDDX2로 비추어지는,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화에서 그것을 개념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기본 설계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념 설계가 나온 지가 벌써 15년이 됐어요. KDDX1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늘어났잖아요. 자, 저기에서 낭비됐던 시간을 이번에 다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대문 사진에서 쓴 저 배가 지금 한화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KDDX2가 아닌가 싶어요. 자, 30m 중반을 목표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잠수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항모 기동전단이 몇 개일까? 저는 2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KDDX 모형의 뒷부분인데, 이걸 보시면 이게 전기 추진이라는 것이 예전에도 이런 걸 보고 제가 짐작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빨간색하고 노란색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연통이에요. 연기 나오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제가 살펴본 모든 군함은 저기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왜? 축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낭비가 많이 되겠죠. 축이 꺾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축은 직선으로 가니까. 네. 근데 KDDX의 뒷모습을 보면 이게 어긋나 있다. 특히 앞에 부분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거는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것이 전기 추진이다. 우리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을 강조하거든요. 우리 이 계획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은 톤수 대비 훨씬 강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기껏 이야기하는 게 뭐 성조원의 뭐라고 할까, 안락함, 편안함. 근데 군함인데요, 뭐. 예. 그거보다는 내부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더 강력한 성능, 무장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KDDX는 세계 최고의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여기서 습득된 이제 기술들은 모든 거에 다 이제 적용이 되겠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또 갈라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전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그런 건데, 이것을 조그만 어떤 생태계 내에서 구현해 주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쉬운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발전용처럼 딱 맞춰서 준비된 상태로 전기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상태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창원에 있는 한국전기선박연구소 같은 데서 계속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술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대형 모터도 우리가 2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입 잘 안 돼요. 크기도 너무 크고, 예, 출력 자체가. 요구되는 출력이. 자, 그거는 동시에 잠수함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디젤 잠수함도 디젤 엔진을 발전기로 쓰는 거잖아요. 그냥 전동기로 돌리는 거거든요. 원자력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원자로가 전기를 만든다는 거죠. 거기 축 바로 물려서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향후 이제 차세대 원전 나와가지고 그게 뭐 선박의 주력 동력원이 된다 이럴 때 우리 기반 기술이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창원 그 연구소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니까 이제 KDDX2는 하나와 오션에서 개념 설계 중이다. 이게 이제 언뜻 히트가 나오죠. 제가 이제 AI를 몇 번 써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새겨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기존 이지스함 성능 개량을 대체, 이게 세종급 개량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준이 높아요.
이때까지 세종급 하면 이름이 세종대왕 이름이 붙었잖아요. 한국 대표하는 플래그십이죠. 자존심. 그걸 그냥 깡그리 날렸다는 거예요. 세종 미안하지만 찌그러져라. 가장 큰 것은 업그레이드를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요긴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네트워크 전장을 구현해야 되는데 배들끼리 다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거는 방공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대함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대잠이라는 부분도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의 세종급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함정으로 국한되어 있고 지금 최신 이지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을 업데이트, 모듈을 팔아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거든. 네트워크 전장이 구현 가능하게. 그건 미국이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로켓 마치. 예. 자, 정조급은 세종급하고 비슷하지만 향후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이 된 배예요. 그래서 정조급은 이게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종급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려면 돈이 더 든다. 시간도 더 든다. 그래서 그거는 적당한 그 용도로 쓰고 말자. 플래그십은 아니다. 덩치가 크지만. 그거 완전히 그냥 뺨 따고 때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고 우리가 구축할 기동함대의 비전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달성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 그리고 충남급 마무리도 안 짓고 호위한 배치4 근지원의 사연 요거 말씀을 드렸고 배치4의 특징은 배치3랑 같은데 톤수가 한 1, 2천 톤 늘어나고 길이도 한 1, 20m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모양은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기술을 함형을 새로 디자인 안 하고 단기간 내에 개발하는 패턴이거든요. 숫자를 채울 필요가 있다. 우리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늘어나는 길이는 폭도가 1, 2m 늘어나는데 원한다면은 헬리콥터도 2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이순신급하고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KVLS2가 확실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타격력을 높일 것 같습니다. 내지는 방공망 능력을 올릴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 제스 추정 같은 이래요. 거기다가 전기 추진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건 확실치는 않아요. 디자인을 너무 많이 바꿔야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실험, 설계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이것은 뭐냐? 우리가 단기적으로 방공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서해남해 동해에 있는 1, 2, 3함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토 자체가 그리고 섬들 자체가 하나의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초계함 정도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공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제법 많은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랴부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호위한 배치4는 기동함대용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순신급을 대체할 수 있는 이순신급만이 낙후됐잖아요. 지금. 네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은 우리가 기동함대에 뭘 말하는 건가 도대체. 그거는 미국의 퇴조하는 힘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미국 7함대의 힘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중국하고 균형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을 갖춰야 된다. 항공모함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가지죠. 예. 이것들이 다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급함의 대명사가 이거죠. 군함에 대해서 노하우도 없던 새로운 업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SK 오션 플랜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갑자기 막 현대중공업과 한화에서 기술을 가르쳐줘요. 경쟁업체를 키워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세척이나 급하게 건조한다. 예. 이것은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자, 이 정도 속도로 그럼 이걸 이렇게 찍어내면은 다시 KDDX나 KDDX2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30대 중반에 다 끝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죠. 다 이재명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때 잃었던 2, 3년 묶어뒀던 거를 다시 재가동시키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그 업계에 협력을 이끌어내서 지금 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해군을 이렇게 키우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예. 자, 지금 이재명이 이제 남미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페루에 가서요. 뭐 이렇게 잠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가서 모두 발언하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좀 크게.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고 세계 정치도 대전환기죠. 정치구도가 다 바뀌고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하자면
패권 구도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틀이 바뀌기 때문에 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뭐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저런 소리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맞아요. 자, 이제 합종 연행이 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 줄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요 강자가 어떤 국가들이 등장할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번에 캐나다가 그런 거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죠. 독일 주를 타야 되나 한국 주를 타야 되나. 결국은 독일을 선택했죠. 자,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사려고 했던 F-35 프로그램의 숫자를 확 줄이고, 그것도 아마 스웨덴이나 그쪽 비행기를 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여러 갈등과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이 빠져나간 기존의 자신들의 유럽 아이덴티티에서 아이덴티티 배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건 캐나다 스토리. 근데 이게 이제 남미의 국가들은 새롭게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못살게 굴지 않을 거니까 세계 경제로 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 누군가 선배님을 하나 모셔야 돼요. 거기 한국을 손을 잡는 거예요. 거기 브라질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캐나다는 제가 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일본이 존재감을, 일본도 그 유럽 쪽에 붙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즉, 미국이 빠져나간 G7에다가 하고 운명을 같이 나누겠다. 예. 또 캐나다는 저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잖아요. 영국하고 이태리하고 일본이 같이 하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줄은 아니에요. 자, 나머지들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강자로서 유지하겠다는 부분이고, 우리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로 올라서고 있어요. 그 시장이 넓어지고 있죠. 누가 뭘 더 잘해줄 수 있는지. 최소한 지금 남미 같은 나라나 다른 많은 나라, 아세안 같은 나라들은 선입견은 없어요. 예.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고, 땅 따먹기가 여기에 이거의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방산 협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힘을 넘겨주는 전제 조건이기도 해요. 그렇죠. 거기에 해군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얘기까지 받아놨는데, 그것은 항모 전단이 없다면 굳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자, 이거 볼게요. 이게 그때도 한번 보긴 본 건데,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지금 이제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KDDX2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한화에서 제시한 거거든요. 차세대 구축한 모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배가 더 커졌어요. 이제 인터뷰한 사람, 제가 이제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8,000톤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길이가 159m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8,000톤이면은 실제적으로는 한 10,000톤 넘어간다. 지금 세종급 KDDX보다 조금 크다.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선형도 KDDX1에서 시도됐다가 향후 포기했던 그 디자인을 다시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모델인가, 이걸 뭐 사갈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에서 준비하고 있는 KDDX2 모델이다. 예, 그래서 하나는 지금 KDDX1과 KDDX2 모두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크게 언급이 된 건 없어요. 배의 규모하고 지금보다 좀 더 이제 KDDX1에 비해서 이제 스텔스성이 좀 강화된 그런 것만 일단 살짝 느껴질 따름이죠. 자, 그리고 항모 한번 볼까요? 이건 2023년 마덱스에서 나온 현대중공업 버전인데, 저는 여기서 그걸 생각해 보거든요. 이게 이제 밥콕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한다고 돼 있고, 얼마 전에 7월 13일 정도에 영국의 N 공주가 왔을 때도 현대중공업을 들렀었죠. 여기 밥콕이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밥콕이 해준 부분이 아마 한화에서 우리 수직 발사관 개발할 때, 또 의뢰 발사관, 새로운 형식의 의뢰 발사관, 대형 함정에 적합할 때 기술 협력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제 엘리자베스 항모 같은 걸 했지만 고장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다른 어떤 박혹에다가 먹을거리를 줄 일이 난망해요. 지금 사실은 항모 더 찍을 계획이 없고 기존에 있던 구축함 계획도 다 취소됐잖아요. 해외 수출까지 다 끊겼죠. 그 해외 수출 대상 중에 하나가 캐나다였어요. 그거 훨씬 비싸거든요. 옆에도 성능도 떨어지면서 제가 예전에 다룬 바도 있습니다. 그 결국 다 날라갔어요. 연기됐다 척수가 줄다가 가격은 계속 폭등하다가 결국 사라진 거예요. 박혹은 지금 하늘에 붕 뜬 거예요. 그들이 가진 기술을 돈으로 지금 전환을 시킬 수가 없어요. 영국이나 시장 내에서는. 네. 자, 그래서 한국에는 아마 기술을 파는 입장이지만 눈에 불을 사활을 걸고 지금 덤비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서 박혹이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CBX라고 그래가지고 항공모함 모델 세 번째 거예요. 이것도 배가 자꾸 커지면서 결국 이런 중형 항모. 이걸 4만 톤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죠, 완전. 예. 이거는 제가 봐서 6만 톤, 7만 톤 정도 된다고 봅니다. 비행기 앉은 것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지금 영국의 엘리자베스급보다는 오히려 좀 크고 오히려 프랑스의 차세대 항공모함 팽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좀 가깝지 않느냐. 그게 한 6만 톤, 7만 톤 되거든요. 자,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한 10만 톤 좀 넘어가는 그 정도 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함재기 대수를 대충 세봐도 아마 전문가들 금방 알 거예요, 이거. 예. 이게 마지막으로 나왔던 거고, 그때 이제 문재인 때 마지막 때 그 항모 예산이 그때 몇십억인가 하여튼 이렇게 씨 뿌리듯이 종잣돈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모 우리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때가 아마 21년, 22년 요럴 거예요. 아니 21년 정도인 것 같아요. 21년 가을 예산할 때. 그때 민주당 소속의 국방위원들이 그때 설훈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이거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항모가 왜 필요해, 예, 그러면서 그 예산을 잘랐죠. 돈도 얼마 안 냈는데 한 70억인가 뭐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다시 연락해서 그 예산을 살렸다는 에피소드가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예산의 사용 목적은 우리가 항모를 건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외국에서 우리가 사와야 되는 기술,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때는 국회의원들도 모르던 내용이 5년 전만 하더라도. 예. 자, 이거 다분히 이제 급비로 처리가 됐다는 거고, 그 당시 문재인 때 이미 미국 트럼프하고 합의가 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국이 국방력을 신장해서 미국의 편에 계속 서준다.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그게 미국의 생존 방식이다. 그때 그런 큰 그림이 그려졌던 거예요, 이미. 예. 그게 이제 윤석열 3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불이 붙으면서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전자기 사출이에요. 전자기 사출이고, 이것은 이제 기존은 전기로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힘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기술인데, 현재 이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이 스스로 가지고 있죠. 이 기술을 미국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입니다. 드론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기술도 초창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죠. 지금 좀 안정화됐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한화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그 제너럴 아토믹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기존의 기득권 방산업체들, 즉 보잉이나 그 로키드 마틴에 눌려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됐었으면은 그 무인기 이런 거 가지고 대박이 났었어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은 밥콕하고 비슷해졌다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우리한테 기술을 미국이 지금 당장 항공모함을 찍어낼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기술 이전 조건은 상당히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게 KF-21N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이비형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 현중하고 카이하고 같이 MOU도 체결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때. 그리고 이제 우리 KF-21 자체가 개발될 때 이미 6세대급 그리고 항모 탑재형까지 감안을 한
가만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항모형으로 넘어오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뭐 날개를 접을 수 있다 정도 되고 랜딩 기어가 강화된다. 왜냐면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 착륙할 때. 그리고 기체 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10분 감안돼 있다. 예, 저는 뭐 결코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또 우리가 항모를 가진다고 했을 때 미국 얘기에 대해서 훈련 시스템이나 또 항모에 특화된 기술 같은 거 이전에 미온적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제너럴 아토믹스 경우처럼. 예. 자, 이런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예, 한화가 들어온 상륙 모함, 요 모델을 내서 요거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요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보면은 우리는 들어온 항모로 간다, 항공모함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둘 다 한다가 정답이에요. 지금 세상에 누가 항공모함을 가진 국가에서 항공모함을 들어온 항모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향후 가는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징검다리로서 유인 항공모함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거예요. 이거는 해병대용이에요. 해병대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35m인데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있는데 135m인데 41,500톤이다. 지금 좀 전에 보신 현대중공업의 CBX3 그거 4만 톤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랑 같아요. 급이 다른 배잖아요. 자, 우리는 7, 8만 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35m 너무 작아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함정도 200m가 넘는데 135m? 예. 그리고 전자기 사출 방식으로 하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너럴 아토믹스랑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관계자 입에서. 그 다음 뒤에는 이게 상륙함이에요. 상륙함. 뒤에는 우리 상륙 돌격 장갑차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상륙 장비들이. 그러니까 이건 해병대용 배예요. 이 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요거죠. 작년 초에 나온 기사죠. 강섭 상륙함 3번. 우리 독도함이 있고 마라도함이 있는데 윤석열 때 3번 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카가하고 다른 강섭 상륙함 두 척을 개조를 해가지고 F-35B를 탑재하는 그게 됐었어요. 그걸 흉내냈어요 우리가. 이 검은물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7조 정도 배정이 됐어요. 비행기 값이 워낙 비싸니까. 요거를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해군에서 먼저 치고 나와서 요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바꾸겠다. 그게 좀 전에 나온 한화에서 나온 저 배예요. 저걸 지금 한화가 디자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해병대가 상륙함을 한 적 더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군이 경항모 계획을 수정했다. 이건 이제 해군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이건 해병대라고 봅니다. 해병대. 상륙함이죠. 상륙함. 예. 전투기 대신 전투 무인기 탑재죠. 자, 그러면은 해병대도 상륙함을 가지는데 해군이 기동함대 대한해군의 기치를 걸고 지금 준비 중인 기동함대 사령부가 항공모함이 없단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항모라고 내세우겠습니까? 아니죠. 상륙단은 이것은 근접 전투 지원하는 거예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 작전거리나 이런 것들이 짧아요. 타격력도 떨어져요. 종합적으로. 이것은 큰 것들은 교통정리가 됐어요. 즉 항모에서 오는 또는 항모 전단에 있는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대형 무기들로 상대방이 제압이 된 상태에서 해안선에 그나마 가깝게 접근해가지고 상륙 부대를 엄호하는 용으로 작전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측면으로서 이 드론 항모는 드론 강습 상륙함이라고 해야 되겠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더더욱 우리 해군은 항모를 가진다. 예, 이런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것을 다목적, 원래는 다목적 유무인 전력 지휘함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기 드론함이라고 안 하고 여기 이제 상륙함이죠. 전력 지휘함. 여기 이제 해병대가 지금 준사군 체제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병대 휘하에 이런 배가 좀 3척이나 있어요. 갈수록 자기의 의사결정권을 자기 가질 거잖아요. 미국 해병대처럼. 해군의 휘하라기보다는. 그죠? 그런 어떤 우리 군 병력 체계에
변화까지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해군이 이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해병대 거라고 생각하지? 맞죠? 예. 자, 이걸 2033년까지 만든다라는 시기도 묘하죠, 좀. 그리고 원래 이제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1.9만 톤인데 이걸 3만 톤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한화는 4만 1,000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길이가 200m에서 260m로 늘었는데 3만 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하나랑 다른 배인가 이게? 아니, 같은 배예요. 지금 그림에 나온 것은 마라도함인데 260m나 되고 폭이 40m나 되는데 이게 3만 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대표적인 강습 상륙함이죠. 길이가 257m. 우리보다 작잖아요. 3m 짧고. 그리고 폭도 32m니까 우리 거보다 폭이 8m나 짧아요. 그런데 만재 배수량이 얼마입니까? 46,000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고 3만 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를 조합해서 봐야 돼요. 길이는 한 260m, 제가 와스프급보다 크다. 아메리카급 강수 상륙함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톤수는 한 5만 톤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보여준 CVX3 또 4만 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뻥이죠. 예. 뭐 무슨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네. 자, 이게 한국 해군 항모전단. 이게 이제 그때 항모 이야기 나왔던 2021년, 22년 요때 이제 나왔던 그림이 상상도죠. 이 구성을 한번 볼게요. 위에는 이제 KF-21이고 밑에는 그 당시에는 경항모라고 그랬어요. 경항모. 그래서 주변국에 부담 안 주려고 계속 배를 축소시키고 무게를 줄여요. 여기 보면 항모 한 척에 앞에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 잠수함이 두 척이 따라 붙고요. 이쪽에 보면은 아마 세종급 정도가 두 척. 그리고 좌우로 벌려서 KDDX가 두 척. 그 다음 호위함급으로 보이는 게 두 척. 그 뒤에 군수 지원함 한 척. 하늘에는 이제 뭐 정찰기 같은 거 헬기 떠 있고. 이런 것이 항모 전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때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저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 있는 거 저기 두 척 배속시켜서 내보내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디젤 잠수함은 이게 따라서 못 다녀요. 예. 물속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대응해야 돼요. 예, 국내 해변, 우리 이제 영근해에 있을 때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변한 게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 해군의 표준 항모전단, 항공모함 타격단. 예, 공격형 핵잠수함이 몇 척씩 배속이 되냐? 한 척에서 두 척이다. 항모전단 표준 구성이 또 밑에 나와 있죠. 항공모함이 한 척. 좀 우리 사진과 비교해 보세요. 공격형 핵잠수함이 한 척에서 두 척. 이지스 순항함 및 구축함이 네 척에서 여섯 척. 우리랑 똑같죠. 그러니까 미군 편성 그대로 옮겨서 그린 거예요.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없는 건 없는 그대로. 예. 군수 지원함이 한 척 이상. 예. 그리고 지금 미국 7함대에도 항모가 한 척 배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항모 한 척에 구축함 일단 두 척 정도 붙어 있어요. 근데 잠수함 같은 거는 이제 언론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 대충 느낌 오시죠? 그리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항모가 11척 정도 있는데 현재 돌아다니는 작전 중인 항모는 4척에서 5척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함대에 한 척 정도 있는 게 맞아요. 예. 자, 우리 한국 기동함대 사령부에 지금 배속돼 있거나 향후 배속될 것으로 보이는 배들을 나열해 볼게요. 세종하고 정조급에서 6척이죠. 그 다음 KDDX 1하고 2하고 해서 12척이 배속이 될 거예요. 구축함 이게 다 배속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현재 이순신급 6척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양급이라고 상당히 큰 군수 지원함 한 척과 천지급이라고 작은 게 하나 배속이 되어 있어요. 소양급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저거 한 척을 더 건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저거는 우리 근해 함대에서는 필요 없는 덩치의 그 배예요. 기존 천지급만 해도 충분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순신급 6척은 향후 우리의 항모 기동함대를 따라다니기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고, 저거는 호위함 배치 4로 대체된다.
주력 전력은 KDDX 1, 2, 12척이다. 세종급은 빠진다. 정조급은 개량한다. 자, 이러면은 여기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항모 전단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저는 2개는 나온다고 봅니다. 2개는. 그게 우리의 목표일 거라고 봐요. 내지는 3개. 3개 정도 하면은 한 개 기동 전단은 항상 전투 대기 체제로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는 3대. 그러면은 우리가 구축 잠수함을 9척씩 찍어내잖아요. 이제 운작 잠수함, 운작 추진 잠수함 들어갈 텐데 그 9척 찍어내서 함대 하나당 2척, 3척 이렇게 배치한다. 그리고 보수, 훈련, 휴식까지 감안하면은 그 정도 하면은 2개 함대 내지는 3개 함대 정도를 돌릴 수 있다. 운작 추진 잠수함을 9척 정도면. 그런 계산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KDDX2 서두르고 있고 한국형 호위양 4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 배가 세종보다 낫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순신급보다는 당연히 낫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충남급에 들어가는 S밴드요, A사 레이더는 세종이나 정조급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훨씬 낫다. 네. 자, 그런데 대충 그림이 나오실 거예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항공모함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은 해병대로 세 척의 공격형, 상륙함을 가진다. 자, 이게 3개월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금년, 그러니까 한 4월달, 5월달 때 나온 거예요. 소양급 군수 지원함 2차 건조, 한 척을 더 건조하는 거예요. 기존의 한 척도 기동함대 사령부에 배속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한 척을 더 건조해서 2028년에 해군에 인도한다. 이건 한 척을 더 건조할 수도 있어요. 한 5천억, 6천억, 7천억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큰 배예요. 쪽 식당차예요. 식당차. 함대가 멀리 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2028년 해군에 인도인데 2030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미국도 이 큰 배가 하나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항모 전단에.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항모 전단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군수 지원함 더 만들면 되니까 제가 봐서는 그 외 배들 숫자를 봤을 때 항모 전단 3개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 지원함 하나 더 건조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거 오늘 기사를 쭉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맞지는 않겠죠. 예. 자, 오늘 이 정도 할게요. 네.